역사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백제 기억하시나요? 한반도 남서부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 신라에 멸망당한 약한 나라.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그 백제가 전부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교과서에 실린 그 역사가 실은 백제의 진짜 모습을 감춘 것이라면 말입니다. 1971년 공주의 한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무령왕릉의 문이 열리던 순간 한국 고고학의 역사는 새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 무덤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백제라는 나라의 진짜 정체를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그 무덤이 들려주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재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을 증거들의 행진입니다. 백제라는 나라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백제는 달랐어요. 백제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중국의 해안까지 뻗어 있었고 일본의 섬들을 무대로 삼았으며 동남아시아의 바다까지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백제였습니다. 약한 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바다를 움켜쥔 제국이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백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1971년 7월의 공주는 무척 더웠을 겁니다. 송산리의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던 공사 현장에서는 작은 흙더미가 거쳐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이 역사를 바꿀 순간이 될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기계가 흙을 파헤치다가 갑자기 벽돌로 막힌 무덤의 입구가 드러났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14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무덤. 신라의 침략도 당나라의 침략도 피해낸 그 무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굴단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감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세요. 벽화, 관, 무기, 장신구, 도자기. 수천 개의 유물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유물의 질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팔찌, 정교하게 빚은 청동거울, 중국의 남조시대 청자. 이것들은 단순히 백제가 부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백제가 동아시아 전역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처음엔 차분했습니다. 유물을 분석했어요. 기록을 비교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림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방제국의 왕이 아니었어요. 무령왕은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는 해상제국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덤 속의 어둠이 거쳐나가면서 역사의 어둠도 함께 거쳐나갔습니다. 무령왕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역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대개 삼국통일 직전 잠깐 활약한 왕 정도로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무령왕은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무령왕이 통치하던 시대, 5세기 말과 6세기 초는 동아시아의 패권이 격렬하게 움직이던 시기였어요. 중국의 남조와 북조가 대립하고 있었고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었으며 동남아시아의 해상 무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바다에서 누가 가장 강한 손을 펼쳤을까요? 그것이 바로 무령왕이었습니다. 무령왕이 집권했을 때 백제는 단순한 농업국가의 형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해양 진출을 중심으로 백제의 기반을 완전히 재구성했어요. 그가 이룩한 것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바다 위의 제국이었습니다. 일본의 규슈에서부터 중국의 상하이 인근까지 동남아시아의 해안선까지 마이너스 그 모든 곳이 무령왕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무령왕은 자신의 아들, 형제 그리고 신뢰하는 귀족들을 저 멀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무역상이 아니라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의 진실입니다. 백제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배운 그 백제는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역사의 비밀 말입니다. 중국의 양서, 남제서, 그리고 여러 역사 기록들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제는 22담로를 두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담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오래도록 이것을 단순한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현대의 도와 같은 아니면 군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역사적 증거들을 모으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담로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바다 건너 곳곳에 설치한 왕족의 직할지였어요.
무령왕이 자신의 가족들을 파견하여 설치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의 왕족들은 지방 도지사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백제의 이름으로 직접 통치하는 왕족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22개의 거점을 두었다는 것은 백제가 22개의 영토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배운 역사책의 지도를 펼쳐보세요. 거기에는 아마도 백제가 한반도의 남서부에만 작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것은 그 지도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라는 것입니다. 22담로의 존재는 무령왕이 이룩한 해상제국이 진짜였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는 사실인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중국의 고대 역사 기록을 직접 읽어본 적이 있나요? 대개의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없죠. 하지만 그 기록들 속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양나라의 역사서인 양서를 펼쳐보면 백제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동아시아의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런 중국의 역사가들이 백제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백제를 단순히 조공국이나 변방의 국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중국과 대등하게 외교를 펼치는 국가로 취급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22담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중국의 사서에 명확히 백제는 22담로를 두었다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공식 역사서, 그것도 당시 생생한 기록이 담긴 문헌에 백제의 해상제국 구조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제 내부의 기록이 아닙니다. 제3자인 강대국 중국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역사 기록의 신뢰도는 여러 출처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때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록, 일본의 기록,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당신은 이제 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란 단순히 교과서 페이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중국의 옛 사서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지명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22담로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장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중국의 산둥반도, 저장성의 해안, 푸젠성의 항구 도시들, 광서 자치구의 물길, 베트남 북부의 경계지역, 이 모든 곳에 백제의 손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일본의 규슈 지역, 대마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뻗어 있었어요. 지도 위에 이 지명들을 하나하나 표시해 보세요. 공주에서 시작한 선이 남쪽으로 내려가 제주도에 닿고 동쪽으로 향해 규슈에 도달하고 서쪽으로 돌아 중국의 대도시들을 거쳐 마침내 광주와 베트남의 경계까지 뻗어갑니다. 이 모든 곳이 한 국가의 네트워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학교 다닐 때 사용했던 지도에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표시되지 않았죠? 백제는 고작 한반도 일부만 차지하는 작은 국가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리는 지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공간적 확장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담로가 실제 거점이었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제의 귀족과 관리들이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무역 기지가 있었고 외교 사절단이 있었으며 문화 전파를 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경계선이었어요. 바다 위의 제국이 동아시아의 해안선 곳곳에 그 영역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 실제 물질적 증거에 도달합니다. 1400년의 세월을 견딘 증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들어봅시다. 광서 자치구의 한 지역에서는 여러 백제 도자기 파편들이 발견되었어요. 게다가 흥미롭게도 그곳 현지인들 사이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백제양이라고 불리는 마을 이름 말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1400년 전에 백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터를 잡았고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지명으로 남아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일본의 규슈 지역, 나가사키 현 근처에는 난고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의 토지 기록과 민간 전설에는 백제와의 관계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당시 일본의 역사 기록에도 백제 사람들의 이주와 정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손자들이 미래의 외국에 가서 정착하고 그곳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부르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탐나라고 불리던 시대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유물들, 그리고 대마도에서 출토되는 백제,
유물들은 담로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역사책의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흙 속에 묻혀있던 증거들이 1400년 만에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을 이름에는 백제의 흔적이 있고 발굴지에는 백제의 도자기가 있으며 민간 전설에는 백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백제의 해상 네트워크는 실제였고 그 거점들은 실제 존재했으며 그곳에는 실제 백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백제는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입니다. 역사는 발굴되고 기록되고 재검토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령왕릉의 발굴에서 시작한 여정은 우리를 동아시아 해상제국의 심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22담로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제가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했다는 명확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조상들은 한반도의 작은 모서리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도시들과 외교를 펼쳤고 일본의 섬들을 항해했으며 동남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주도했어요. 그들이 세운 네트워크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광범위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백제입니다.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한 해상제국이었던 백제. 통치자 무령왕이 펼친 비전 속에서 피어난 백제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눈으로 역사를 봐야 합니다. 지도 위에 한반도라는 작은 표시 대신 동아시아의 해상 네트워크를 그려야 합니다. 교과서의 인상적인 문구 대신 공주의 무덤에서 나온 실제 금 팔찌를 떠올려야 합니다. 약한 국가라는 편견 대신 해양 패권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당신이 알았던 역사, 이제 그것을 다시 써야 할 시간입니다. 백제 해상제국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시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